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의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한국 기업의 스토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한국 드라마에서 많은 한국 기업 자체가 이제 소재가 된 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를 모았던 사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드라마 미생, 매우 히트작이었죠.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종합상사가 바로 대우인데요. 이 대우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신이었던 회사입니다. 이 대우는 대우그룹의 흥망성쇠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기했고 성장해서 지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포스코 그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참으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사람으로 치면 뭐 점 찍고 돌아오고 뭐 개명하고 이러면서 종합상사에서 미래 먹거리 사업을 다 이렇게 사냥해서 그룹의 효자가 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앞세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작이 바로 대우예요. 가장 대우그룹의 모태가 됐던 회사는 바로 대우실업입니다. 이 대우실업이 지금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조상쯤 되겠죠. 예, 이 대우실업은 1967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창립이 되었어요. 창업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유명한 김우중 회장님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모든 셀러리맨들이 신화를 만들었다고 하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기업을 만들고 일으켜 세워서 국내 재계 서열 2위까지 대우그룹을 일으켜 세웠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빠르게 성장한 만큼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기업이기도 합니다. 김우중 회장님은 1936년생이에요. 예, 이분은 원래 나름 괜찮은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14살에 6.25가 터지면서 아버지가 북한에 끌려가고 가세가 매우 기울게 돼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소년 가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신문팔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문팔이 할 때부터 남다른 장사 수완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수완들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신문을 먼저 돌려놓고 나중에 수금을 하는 이런 방식들을 도입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다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 김우중 소년이 이제 커서 청년이 돼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이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학금을 누가 줬냐 하면 중견 무역업체에서 줬는데 이 무역업체 사장님이 졸업을 하면 유학을 갈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에서 한 6개월 정도만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인턴 사원처럼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턴 사원이 들어와서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6개월만 일을 한 게 아니라 더 오랫동안 일을 하게 돼요. 그 와중에 이제 이 무역회사가 이제 사세를 키워가면서 회사를 확장하는데 좀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문을 닫게 생겼는데 이 청년 김우중이 동남아에 가서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는 1년 내내 해도 감당치 못할 정도의 계약을 따오면서 회사를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기사 회생을 했는데 그 뒤로도 필리핀, 태국 이런 데 가서 최초로 섬유 수출도 하고 직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6개월만 다니려고 했던 회사를 6년 동안 다니게 되고 초고속 승진을 해서 6년 만에 임원이 됩니다. 정말 엄청난 대기록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회사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이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다가 사표를 내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친구와 함께 동업자를 데려와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대우예요. 큰 집, 큰 우주라는 뜻의 대우를 설립을 해서 시작을 한 게 1967년이었어요. 자기가 무역회사에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해외에 진출을 해서 무역을 하고 수출 계약을 따오고 이런 것들이 돈이 잘 된다는 걸 알았고 그런 부분에 자신이 재능도 있고 경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해외 무역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성과를 빠르게 내기 시작을 합니다. 동남아 출장을 가서 뭐 보름 만에 한 30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오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1967년이니까 30만 달러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200억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젊은 김우중의 눈에는 대우실업이라는 회사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은 수출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수출과 무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7년에 회사를 설립했는데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이미 시드니 지사, 싱가포르 지사, 뉴욕 지사를 개설을 하고요. 해외에다가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창립 5년 만에 5천만 달러 수출 기록을 세우면서 금탑 산업 훈장을 받아요. 5년 만에 이런 성과를 거둔다는 게 정말로 엄청나게 집중하고 노력하고 또 운도 따랐다는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대단한 성과를 거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5천만 달러 수출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나라 전체 수출의 3%를 한 회사가 한 거예요. 창립 5년 만에. 대단한 성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는 종합무역상사로 지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1978년에는요. 대한민국 전체 기업 가운데 수출 1위를 달성을 해요. 지금은 망해서 없어진 대우지만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고속 성장을 하는 기업이었던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81년에는 이제 15억 불 수출을 달성을 하면서 4년 연속 최다 수출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1982년에는 대우전자, 뭐 대우조선공업, 중화학, 전자통신 뭐 이런 데까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벌려놨었거든요. 그 중에서 대우개발과 이 대우실업을 합병을 해서 주식회사 대우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1982년 주식회사 대우는 이미 수출 20억 불을 넘어서는 대기록을 세우는데요. 그리고 1983년이 되면 드디어 김무중 회장이 세계 경영이라는 걸 선포를 해요. 이때 수출을 25억 달러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해마다 5억 달러씩 늘어나는 거죠. 이미 80년대 초반에 세계를 무대로 경영을 해야 되고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많이 진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대단한 안목을 가지셨던 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80년대부터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곳곳에 나가는데 동남아시아나 뭐 수단, 뭐 싱가포르, 뉴욕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80년대에도 이미 세계 곳곳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진국은 아니에요. 개발도상국이나 아직 후진국인 지역들의 곳곳에 침투해서 무역을 했고 플랜트 수출을 했고 공장을 지었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미 미얀마에도 일찍 진출을 했는데 90년대에 또 굉장히 집중했던 국가들이 베트남에 굉장히 꽂혔었어요. 베트남이 1990년대 중반부터 더이머이라고 해서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더 성장할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트남에 일찍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엄청나게 베트남 출장도 많이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봉제, 판유리 공장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요. 베트남에 대한 그 애정이 굉장히 유명하죠. 출장만 많이 간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고위급 이 정치 지도자들하고도 굉장한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이게 인연이 돼서 나중에 이제 대우가 망하고 나서 해외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될 때 가 있었던 지역도 베트남이라고 알려져 있고 베트남에서는 알면서도 굉장히 비호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갔습니다. 1996년에는 그래서 100억 달러 수출 탑을 수상을 해요. 그리고 98년에 150억 달러 수출의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곳곳에 대우가 다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시에도 대우맨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고요. 옛날에 한때 우리 뭐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뭐 미국에 가면 뭐 한국은 어딘지 모르지만 뭐 삼성이라는 이름은 안다. 당시에는 대우라는 이름이 그만큼 전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가나 공산권에서 이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국가들에서는 대우라는 브랜드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던 게 이제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름 잡는 뭐 종합상사, 무역맨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게 드라마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대우에게도 시련이 찾아오죠. 바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주식회사 대우 자체는 그룹 전체의 부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 위기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대우의 부채가 정말로 실로 어마무지했는데요. 사실 1980년대부터 자금 사정은 안 좋았어요. 워낙 개도국가에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금으로 결제되지 않고
현물로 받아다가 그걸 다시 이제 구상무역 형태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다시 팔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제대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또 저가로 뭔가 일을 했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우 전체의 부실이 커지다 보니까 80년대부터 자금 사정이 안 좋았는데, 특히 건설 부문 같은 경우에 90년대에도 해외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계속 가져다 쓰다 보니까 부채가 계속 늘어서 부채 비율이 무려 4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덩치보다 빚이 한 4배 더 큰 거잖아요. 당연히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제 채권을 회수하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이자는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돈은 계속 빌려도 돈이 없고 이제는 돈도 더 빌려주는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다 까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 숫자가 다 만들어낸 숫자였구나. 이렇게 회계장부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보통 분식회계라고 이야기하죠. 이 분식회계 규모가 이 대우그룹에서만 얼마가 나왔냐? 41조 원이에요. 지금도 41조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당시에 41조 원이라는 돈은 정말 그냥 상상 속에만 있는 숫자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세계 최대 회계 부정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한보철강과 함께 한국 경제 몰락을 이끌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세계 경영이라는 아이디어도 좋았고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대우맨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지만, 너무나 사업을 다방면으로 벌리면서 유동성 위기를 가져왔고, 특히 부채가 높을 때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몰락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개설 2위까지 올라갔던 대우그룹은 1999년에 해체가 되고 맙니다. 이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이라는 걸 체결을 하면서 지분을 이제 대강 정리를 하고 대우그룹이 12개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총 부채가 60조 원이 됩니다. 이 60조 원이라는 것 자체는 당시에 한국 자본시장으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실이 금융기관 자체에도 이어지면서 뭐 은행도 넘어가게 되고 여러 금융회사들이 이제 사실상 망하게 되고 구조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협력업체 도산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오랫동안 굉장히 큰 부담으로 남게 되죠. 그리고 이 채권들을 인수한 쪽에서도 이것을 다시 어떻게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해서 뭐 나중에 지분을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 자체도 오랫동안 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우라는 이름을 단 회사들이 뭐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널, 이런 회사들이 앞에 대우이라는 이름이 계속 오랫동안 붙어 있었던 것이 막바로 바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회사는 살려두고 영업은 계속 하는데 주인 없는 회사들, 채권단이 이제 주주가 된 회사들로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도 이 12개에 달하는 대우그룹의 계열사들이 다 살아남은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만 살아남고 빅딜을 통해서 M&A를 해서 당시에 바로 없어진 회사들도 있고 뭐 합쳐진 회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대우중공업이 대우종합기계와 대우조선해양, 대우중공업으로 이렇게 분할이 됐고, 대우종합기계는 두산그룹에 매각이 되면서 이게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되는 거죠. 대우자동차는 5개로 이렇게 쫙 나눠지면서 하나가 대우 상용차 같은 경우가 인도 타타그룹에 매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GM대우는 이제 한국 GM으로 매각이 되는데, 이때 한국 GM이 한국을 떠나면 공장도 없어지고 일자리도 없어질까봐 유상증자 형태로 8천억 원의 자금을 추가 수여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허용해주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신, 대우 인터내셔널의 전신, 주대우, 주식회사 대우는 어떻게 됐을까? 주식회사 대우는 주식회사 대우와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이 대우인터내셔널이 이렇게 많은 부실 중에 무역 부분만 이렇게 쫙 떼서 대우인터내셔널로 분할을 시켜줘요. 그래서 인적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대우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 말에 탄생을 하게 돼요. 당시에 수출 실적이 49억 달러로 국가 전체 수출의 한 2.8%를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실이 많았지만 무역 부분 자체만은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잘 하고 있던 거죠. 물론 규모는 크지만 부실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전체를 다 합하면 연결 부채 비율이 뭐 한 1000%가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어찌됐던 매출은 여전히 크고 부채 비율도 여전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은 결국 이제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 매각이 됐지만 계속해서 승자의 저주가 이어지면서 어렵게 되었고요. 주식회사 대우 자체는 이제 파산을 시켜서 대우 인터내셔널만 남았죠. 대우 인터내셔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을 계속 잘하는 무역 부분을 살려놨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잘 졸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독자 생존을 모색을 하는 와중에 나중에 이제 포스코 그룹에 매각이 된 거죠. 그러면 포스코 그룹에 매각이 되기 전에 그 사이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2000년에 대우 인터내셔널 출범을 했는데 일단 뭔가 부채를 다 떨고 회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이제 자구책들을 마련을 해서 실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 뭐 부산 공장 같은 경우에도 매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도 해외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이때 해외 사업 중에 가장 공을 들였던 데가 바로 미얀마의 가스전 개발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미얀마 북서부 해상 지역에 광구 개발권을 처음에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가스전을 이제 탐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006년에 가스전의 탐사를 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얀마 정부하고 가스전 가스 판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탐사가 아니라 완전 개발 단계로 진입을 하면서 2013년에 돼서야 미얀마에서 본격적으로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스전이 나중에 대우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굉장한 효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빠르게 2003년에 워크아웃 졸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후에도 성과를 굉장히 잘 내서 2005년에는 다시 이제 코스피 100에 다시 지수에 편입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용 등급도 BBB 플러스에서 2007년이 되면 A 등급으로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2009년의 실적이 그렇게 막 높아지지 않아요. 이렇게 쫙 가다가 살짝 옆으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높아지거든요. 이 옆으로 그냥 가게 되는 이유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품 가격이 또 하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환율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2009년이 이제 그런 영향들을 다 받아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좀 주춤했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과를 잘 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팔아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대우 인터내셔널 입찰에 나왔던 데가 이제 롯데 컨소시엄하고 포스코가 있었어요. 그런데 롯데 컨소시엄보다 포스코가 한 딱 1,000억 원을 더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해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하는데 돈을 얼마 썼냐 하면 3조 4천억 원을 썼어요. 롯데가 3조 3천억을 썼고요. 사실 대우 인터내셔널의 시장의 밸류에이션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더 얹어줘서 줬냐면 40%나 더 얹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고 포스코는 좀 비싼 돈을 주고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를 한 거죠. 그러면 포스코는 왜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를 했을까? 포스코는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철강 중심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철강업을 하자면 우리나라가 석탄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 사업을 하기 위한 에너지원이나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국내 철강 시장은 이미 당시에 굉장히 공급 과잉 상태에 있었고 이미 증산 계획도 다 해가지고 생산은 엄청나게 생산 캐파는 늘어나는데 해외 시장에서 이걸 더 잘 팔아야 되잖아요. 국내에서 파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잘 팔아야 되다 보니까 이걸 누가 잘 팔 수 있을까? 대우 인터내셔널을 우리 그룹 안으로 가져오면 얘네가 우리 걸 더 잘 팔지 않을까? 이런 팔아줄 창구가 하나 필요했고요. 그리고 소재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외부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소싱해줄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 인터내셔널이 그 오랫동안 쌓아왔던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또 자원 개발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경험들을 다 가지고 오면 포스코가 앞으로도 성장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대우 인터내셔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스전, 미얀마의 가스전 개발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요. 특히 또 마다가스카르의 니켈 광산을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원 개발에 정말로 풍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포스코가 관심이 있었던 히토류 같은 경우, 희귀금속, 리튬,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사업도 역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까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포스코로서는 이 회사를 가져오는 게 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수가 확정되면서 포스코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을 2018년까지 매출액 2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 지금 그거 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 소재 기업화 전략을 쓰겠다. 지금 봐도 이 두 가지 목표, 전략이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 결정을 잘했다. 시장의 평가가 좋았어요. 주식도 올라가고, 그리고 포스코 내부에서도 이건 잘된 인수합병입니다. 뭐 40%를 더 줬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런 결정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과가 당연히 잘 나왔어요. 매출도 오르고, 특히 이 미얀마 2013년부터 가스가 진짜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제가 찾아봤어요. 뭐 2010년, 11년, 12년, 14년. 애널리스트도 다 바이 막 이렇게 외치는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순탄하면 좋겠죠. 그런데 기업이 어떻게 계속 순탄한 여정만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 같지만 좀씩 줄어들죠. 2010년, 11년, 그리고 2012년, 13년 이렇게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잘못 산 거 아니니? 게다가 이 당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유가도 내려가고 업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3조 4천억, 40%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실적이 왜 이 모양이야? 처음엔 잘한다고 그러더니 이때가 포스코도 되게 안 좋을 때예요. 포스코도 안 좋고 포스코가 안 좋으니까 대우 인터내셔널도 상당히 이렇게 약간 내리막길을 타는데 핑계를 대야 되는 거죠. 쟤들 괜히 인수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재무구조 개편을 해야 되겠다. 좋게 말하면 재무구조 개편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 또 포스코라는 엄청난 그룹에 이제 대우가 들어가는데 이 대우와 포스코가 하나의 블러드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죠. 대우 인터내셔널의 부산 섬유 공장을 매각을 할 때도 노조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포스코가 철강 사업이 어쨌든 메인이니까 이 철강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14년부터 벌써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니까 2014년이 되면 완전히 뭐 재무구조 개편, 돈 안 되는 거 다 팔아. 비핵심 분야 자산을 처분하려는 고강도 구조조정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갈등이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 개발 부분을 매각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효자라고 하는 이 미얀마 가스전이 매각 대상으로 거론이 되는 거예요. 이때 팔았으면 지금 성과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론이 됐는데 이 대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10년 넘게 키웠어. 이제 잘 되고 있는데 이걸 팔아? 그런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거니까 얘를 팔아야지. 뭐 안 되는 걸 팔면 누가 사겠니? 이런 생각이 좀 엇갈렸던 거죠. 근데 다행히 안 팔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016년에 포스코 대우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을 해요. 이제 인터내셔널을 떼고 포스코가 앞에 붙었습니다. 대우라는 이름을 아직은 뗄 자신이 없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대우라는 가진 브랜드 파워가 너무 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우 출신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 이 대우라는 이름을 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우의 유전자, 대우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회사를 잘 굴러가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도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떼지 않아요. 다시 이제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성과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7년 매출이 22조예요. 2018년까지 매출을 20조 원으로 키우겠다 그랬는데 이미 2017년에 매출이 22조 원이니까 이미 뭐 확 넘어간 거죠. 그리고 글로벌 지사 100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 조기에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대우가 외형적인 성장을 엄청 해가면서 포스코 그룹 내의 매출 비중도 굉장히 증가를 해요. 그래서 내부 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신사업인 미얀마 가스전이 완전히 캐시카우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효자, 복덩이였어요. 그리고 뭐 트레이딩, 도금 강판 판매 사업 이런 것들이 다 고르게 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의 모멘텀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자, 2019년이 되면 드디어 대우의 이름을 떼게 됩니다. 자, 이제는 대우 없이 포스코만으로도 우리가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잘 나가다가 2020년 팬데믹으로 이렇게 주춤해요. 그런데 뭐 이건 뭐 포스코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도 이때 당시에 전체 포스코 내 매출 비중이 상승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생산이 막 이렇게 팬데믹 때 꺼져갈 때라도 무역은 나름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 내에서 매출 비중이 상승을 하고요. 2021년이 되면 정말 역대급 성장을 이뤄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든 측면에서 역대급 성과를 내요.
그리고 이 순이익도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영업이익을 보면 가스전에서 나온 영업이익 비중이 압도적이었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미얀마가 계속 효자 제가 부르짖었는데 2021년이 되면 비중이 다소 줄어들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으로 뭐 철강 실적도 향상되고 식량 부분, 에너지 부분 이런 게 다 골고루 차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포트폴리오, 어느 한쪽에 확 쏠리지 않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질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2년이 되면 호주의 세넥스 에너지 회사를 인수를 해요. 이게 뭐냐? 야,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가스전이 괜찮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그리고 에너지가 불안한 이 상황에서 가스전 사업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스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세넥스 에너지를 인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트레이딩 중심에서 에너지 부분을 더 강화하고 식량 이쪽도 더 강화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훨씬 더 다각도로 확장, 안정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히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가스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미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급망 위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조건 에너지의 위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에너지가 이제 그린 에너지로 전환을 되면서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가장 뜬 나라 중에 하나가 호주예요. 그래서 호주가 중요한 공급망 교두보가 되니까 우리가 어차피 가스전 사업도 하고 에너지를 확충을 할 거면 이왕이면 호주에서 하나 센 거를 찾아오자, 이렇게 된 거죠. 이 세넥스 에너지라는 회사는 호주 석유 가스 분야의 5위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5위 기업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협상을 하는 와중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막 올랐죠. 그러면서 인수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가격에 팔아야 되나? 세넥스 에너지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가거나 아니면 매각 협상 자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수 과정이 좀 뭐 엎치락뒤치락 뭐 했지만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뭐 차세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사회를 잘 설득해가지고 결국 주주들의 찬성을 받아서 인수 합병이 결정 지어지면서 최종적으로 2022년 연말에는 합병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에너지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2022년에 포스코 에너지를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합병을 시키는 발표를 해요. 이 두 회사가 합병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에너지 부분이 훨씬 더 커지겠죠. 포스코 에너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큰 민간 발전사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인천 LNG, 광양 LNG 터미널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 인도네시아 등 뭐 해외에도 진출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리고 뭐 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사업도 이제 같이 가지고 있었던 이 회사가 다운스트림 쪽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드스트림, 업스트림은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미드스트림, 업스트림은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회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 말고 또 굉장히 일찍부터 노력을 해서 빠르게 발전시킨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구동 모터 코어예요. 이게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에요. 그리고 또 수소연지, 배터리 분리막 이런 것들을 노리고 여기에 진출을 하면서 이런 새로운 사업 분야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사업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구동 모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짜배예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수익성 강화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넥스 에너지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 세넥스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가스전 이거 말고도 여기다가 덧붙여서 뭐 블루수소,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사업 이런 앞으로 그린 전환에 필요한 사업들까지 결부되면서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가 볼 때는 전통의 자기네 무역업, 트레이딩 여기에 별거 다 하는 회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돈 내는 분야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4가지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정말 사업이 많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정말 사업이 많은데 크게 보면 에너지, 식량, 철강, 신성장 이렇게 4가지 분야로 사업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보면 그냥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별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일단 에너지만 볼게요. 이 에너지의 업스트림은 가서 이제 가스전 개발하는 거죠. 예, 미얀마에 가서 하고 뭐 지금 호주에 있는 거 이런 게 다 업스트림이에요. 자, 미드스트림은 이 가스를 개발한 걸 가지고 이제 수송을 하고
터미널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터미널까지 운송하고 뭐 트레이딩하고 이런 게 이제 다 미드 스트림이고요. 다운 스트림은 아까 우리 포스코 에너지에서 가지고 온 실제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부분. 이게 이제 다운 스트림 영역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뭐 풍력, 지열, 뭐 태양광 이런 거 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친환경 에너지로 속해 있고요. 두 번째는 철강 분야예요. 철강은 원래 포스코가 생산을 하면 이제 철강 트레이딩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친환경 에너지를 써서 만든 철강, 친환경 철강. 그리고 여기에 이 철강 부분에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빌리티라는 부분도 들어있어요. 모빌리티라는 부분을 주목을 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신성장 분야에 있는 것과는 달리 또 모빌리티에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동 모터 코어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뭐냐면 온라인으로 스틸 이 철강 제품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틸 포 유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식량, 곡물 사업이에요. 곡물 사업은 그야말로 곡물 터미널이죠. 곡물 터미널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터미널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지어져 있고요. 미얀마의 미곡 종합 처리장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면 또 인도네시아에 넓게 팜 농장을 열어놨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식량 사업에 속하고, 그리고 신성장 사업에는 친환경 소재, 친환경차 부품, 공공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뭐 공공인프라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상상이 되니까 빼고, 친환경 소재 사업은 그야말로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원료, 이런 의약품, 이런 소재 사업들이 전부 다 친환경 소재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친환경 부품에 뭐가 들어있냐? 여기에 바로 그 2차 전지, 소개, 분리판 등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 친환경차 부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의 카테고리로 들어있지만 이 4개에도 각각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다 보니까 정말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별걸 다 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전에 재무구조 개선을 하겠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스전도 팔고 해외에 있는 광산도 다 팔고 이랬더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그 이전에 대우 시절부터 상당히 글로벌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더 확장돼서요. 전 세계 45개 국가 거점이 7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2분기 실적을 보면 분기 매출이 8조 8,654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3,572억 원,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주가도 많이 좋아졌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될 거냐? 포스코 그룹 차원이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비전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친환경 종합 사업회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나름 보다 더 친환경,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뭐 소재라든가 에너지 부분 다 포함하겠죠. 그리고 종합사업 관련된 모든 걸 하겠다. 크게 에너지에 있어서는 LNG에 집중하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수소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철강 역시 친환경 사업 수요를 감당하는 쪽으로 앞으로 많이 나가겠다. 특히 또 모빌리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미래에 우리가 먹고 살 거다. 그래서 구동계 핵심 부품 제조사로 커나가겠고, 식량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식량을 식량 안보라고 결부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기후 위기 같은 게 계속 심화되면서 식량 안보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는 더 확장을 할 계획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바이오 신사업종,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발굴해서 뭐 10년 뒤에도 먹고 살 것들을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상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앞으로 기여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파란만장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대우 시절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다. 그 시절에 이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미래 사업에 투자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자, 2023년에 이렇게 쫙 위로 상승을 하고, 와, 정말 주주분들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더 승승장구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서 다음번 기업사에는 지금보다 10배쯤 커진 그런 기업으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기업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기업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랑말랑 기업사 고프로 고영경이었습니다.